중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87 체제를 벗어나보자 하는 건데 그 의미 속에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발안제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안 중에 대선 전에 개헌을 못하면 날짜가 촉박하잖아요. 일단은 그 촉박한 날짜를 가운데 못하면 정권 교체된 뒤에 개헌 논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지금 1년 지났으니까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대통령이 해라. 이걸 바꾸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들이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서 언론들의 타이틀은 뭐냐면은 대선 전에 문재인 대세로는 꺾을 수 없다면 개헌을 3년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봐줄 수 있지만 5년 하는 꼴을 못 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안희정 후보가 집권 후에 개헌특위가 요청하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대통령 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 대세로는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면 안희정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3년을 찬성하는 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그렇죠. 요즘 이상하게 설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안희정 후보는 지금 자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있을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죠? 참 답답하네요. 막 이러면서. 지금 성대모사였나요? 약간 해봤는데요. 안희정 후보는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원칙적인 민주주의자인 것 같아요. 원칙론적인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선의를 봐줘야 되고, 대타협을 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최대선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고, 이러는 거를 이상과 지금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선의 발언 이후로 임기 3년 이거는 대못을 박는 것 같고요. 안타깝기는 한데 개헌은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말을 꺼낼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투표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국민들이 배제된 상태의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치인들끼리 어찌어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수정 보완 다듬어서 민주주의를 더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지, 정치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개헌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불행한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트위터 여론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 있는 그대로 읽어봐요. 임중수님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약팔다가 조용히 정치를 떠난 반기문. 권력욕만 드러내면 국민은 외면해 버린다. 안희정은 반기문의 길을 가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는 게 좋다. 이번에 찍히면 다음 지방선거도 장담 못한다. 라고 얌전한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 라고 묻는데 그 질문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 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화법은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해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인들끼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릅시다는 기각이나 인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쪽에서 말이에요. 탄핵이 기각되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만 메시지만 나온다면 저쪽도 기각이 돼서 승복할 수 없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승복하세요. 단 그 시작을 국민이 했기 때문에 국민이 결론을 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 정치인들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헌재까지도 없애주는 거를 결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정국에서 애매모호한 질문들은 국민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그 3년짜리 대통령에 대한 예초의 의도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으면 임기를 줄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세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본인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용도로 가버리면은 이거 못 지켜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해서 3년으로 개헌하겠다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3년짜리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이용이 있습니까? 3년 정도밖에 안 해. 국회의원 임기보다 짧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3년만 버티면 되는데 영이 안 해서 공무원도 안 움직이고요. 기업들도 개혁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대통령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뭐 하다못해 5년 중임이 가능하다거나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하게끔 만들어줘야지. 3년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해요?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보수 수구 세력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굴하지 않는 자님의 트윗인데요. 그냥 선의로 반년씩만 합시다.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잖소. 국회의원은 2.25년 정도 하면 어떻겠소. 아무 말 대잔치 아니정. 어찌됐건 간에 3년 임기 단축도 오케이?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 문재인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임기를 줄여라. 여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제발 이런 악의적인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에게. 어떤 극한 상황을 가정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개헌, 뭐 기각, 인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신이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아주지 않고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이런 악의적인 질문들을 하지 말고 뭐 조중동에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쪽에 있는 언론사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그런 약점들도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신사적인 좀 언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98주년 3.1절 기념 행사 이게 공식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안희정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 역사 속에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있다.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행사라고 하면 거기에는 의례적인 접대성 멘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가 뭐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인정한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비판할 문제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는 이명박이 빠져서가 아닐까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빠져 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는 아마 뭐랄까 그 인정 못 받잖아요. 유죄를 네.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뺐나 보고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나라꼴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 역사 의식을 이런 식으로 오해가 사게끔 하는 워딩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멘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선거 전략이잖아요. 이거는 보수적 사람들이 우리가 어차피 정권을 못 잡을 바엔 우리를 받아주는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보수 쪽이 안희정 지지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이고요. 그것이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만 선명하게만 이야기해버리면 03, 과칠 이렇게 박정희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박정희에 대해서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같은 국민으로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1%라도 공이 있다면 인정해주는 것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와의 약간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역사 속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에는 과도 사실은 살짝 내비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공도, 과도, 선도, 악도 다 포함되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래서 반전을 거듭하는 거거든요. 악독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 다음은 착한 정부, 뭐 부패한 정부가 들어서면 그 다음에 청렴한 정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박정희가 우리 역사에 준 교훈은 덕지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어. 근데 이제 안희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안희정이 작아지면 안철수가 떠오르는 기현상.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사실 뭐 100%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오늘자 여론조사가 나온 거에 의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만큼 그 지지율을 흡수하는 게 문재인과 안철수로 나타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희정을 지지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은 안철수한테 가고 이렇게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6년 전에 못했던 안철수 현상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V3 공짜로 많이 쓰셨죠? 이제 화답하실 차례입니다. 정치인은 여론에 의해서 검증되잖아요. 안철수 씨가 엄청 떴을 때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트위터 마팔 받으려고 했던 그런 정도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을 때, 이미 좋았을 때
그래서 V3를 무상으로 나눠준 거에 대한 막 찬양 같은 거 막 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예. 근데 오랜 시간 검증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인 상품이에요. 진열대에다가 오랫동안 진열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몇 번 사서 써봤어요. 물건이 별로야.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나중에는 상품 진열대에 진열돼 있지만 사서 쓰지 않는 물건이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반등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지율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안철수에게 국민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철수가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은 새누리당 후보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문재인의 대항마로 누가 있겠나 찾다가 안철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투표의 동력이랄까 충성도는 엄청 떨어지겠죠. 네. 자기 당 후보가 없어가지고 의석 40석도 안 되는 정당에 후보를 밀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투표 포기가 속출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선 주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지지율 이상 의미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 어쨌건 안희정 지사가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부고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언론에 노출되면 좋다. 근데 흐름상 지금 민주 진보 쪽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안희정이 더 낫지 않아? 했던 분들이 안철수 검증 맞듯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3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년으로요? 이번 대선에서 3년이면은 2020년에 끝나는 거네요. 3년이요. 저는 그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요. 세월호가 다음 달이면 3년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 흘렀어요. 3년. 다음 달 4월 16일이 3년이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됐네요. 네. 금방이잖아요. 엊그제 같잖아요. 한 달 예. 보름 남았어요. 대통령 임기가 딱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임기 시작하면은요, 거리에 의한 대통령 선거, 임기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자정부터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이 돼요. 뭐 자정이 전에 결정나면 자정 넘으면 그 시간이고 결정난 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시작되고 나서 아마도 저 범죄자들이 웅크러져 있는 사람들 다 어쨌든 뭐 처벌도 해야 되고 정권 자체가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6개월은 지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음 키워드는요. 박근혜 범죄 사실. 지금 6일날 3월 6일날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했던 결과를 보고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첨예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수사할 때 그런 식이었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언론에 흘리면서 인간적으로 모욕을 줬죠. 그래서 그렇게 빨대가 꽂혀서 홍만표 같은 그때 유명한 홍만표가 언론의 빨대라고 그랬었거든요. 저건 비리로 지금 잡혀들어간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피의사실 공표를 의도적으로 막 해갖고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고 사실은 법정에서나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검찰의 언론 플레이 가장 비열한 방식인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하면 그거를 미리 밝히는 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을 때는 그냥 검찰이 했고요. 이거는 특검인데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법에 의해서 결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특검법에 나와 있어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매일 특검보가 이기철 특검보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던 이유는 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피의자 인권보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 특검법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특검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수사까지를 못하는 거지 이제부터. 예, 이제 기소까지는 끝난 거고 지금부터는 공소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거고 특검은 여전히 살아 있고요.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장시호의 자백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검이 알아낸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언론에 지금 알리지 않고 있다라는 설을 굉장히 많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특검보가 설명을 할 때 항상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피의 사실에 대한 거는 설명 안 했거든요. 피의 사실은 밝히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도 있고요. 예, 그래서 피의 사실은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구체적이진 않아도 전반적인 피의 사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기소가 됐고 공소유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깜놀할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영향을 받건 안 받건 그거는 별개고요. 뭐 특검은 법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지점이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냐 이런 첨예한 또 논란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 법이라서 네. 항상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구체적인 피의 사실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지만 아마 두루뭉실하게 크게 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3월 6일이네요. 월요일 기대되네요. 아마 특검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역사상 가장 친절한 검찰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브리핑하고 성의껏 다 답해주고 그래서 그 이규철 대변인이 마지막 브리핑 하던데 기자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네, 박수. 그런 경우 드물어요.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네, 특검 보고 네. 눈물도 좀 이렇게 상기가 되고 얼굴이 눈물 좀 살짝 비치고 그랬어요. 저는 그 앞으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팟캐스트의 이규철이라고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안경도 똑같은 거 하셨잖아요. 이규철 안경 하셨잖아요. 네. 그냥 멋져 보이더라고요. 멋져요. 물론 그 사람이 뭐 현직 검찰은 아니지만 특별 검찰 특검으로 들어와서 네.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스마트한 느낌, 네. 세련된 느낌. 예. 그 이규철 특보에 관련된 패션에 또 되게 화제가 많이 됐죠. 제가 이규철 특보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규철 특보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이렇게 짤로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트를 입은 거나 이 안에 조끼라던가 스카프를 맨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치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듯한? 옷은 진짜 잘 입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건 몸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네, 그렇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옷은 조금 말라야 이게 어태가 나지. 우리처럼 이제 배 나온 아저씨들은요. 집에가 좋은 옷이 있으면 뭐예요? 다 맞아. 길이가 다 맞는데 허리가 안 맞아. 안 잠겨. 그리고 잠글 수는 있는데 잠궈도 스물몇이야. 단추가 옆으로 벌어져. 네. 단추가 발사되거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들은 우리랑 다른 급일 수도 있어요. 직업이 변호사이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죽창 들고 빨간 띠 메고 하는 그런 혁명 말고 그들 스스로가 굳이 계급적으로 분류를 하면 우파에 가까운 그러나 좀 개념이 있고 상식이 가까운 그 우파들이 옷도 잘 입고요. 멋지게 나타나서 브리핑하는 그런 멋진 것. 저는 낙검수의 히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명쾌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논쟁이 나왔잖아요. 김어준 집이 어쩌고저쩌고.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서 사회적 약자로서만 느낌이 아니고 재산이든 패션이든 뭐든 동동에 가서 한번 눌러보고 싶은 그런 느낌에 아마 이규철 특보에 대한 뭐랄까 그 선망 같은 것들이 더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규철 특검보님 연락 주세요. 퀘스천코리아@gmail.com입니다. 근데 정반대 스타일도 있어. 윤석열 검사. 잠바떼기. 그러니까 영화로만 따지면은 윤석열은 그 송강호 같은 느낌.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송강호 느낌이고요. 근데 우리 윤석열 검사는 윤석열 검사 걷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누구 닮지 않았어요? 찌라시하고 똑같아요. 우리 찌라시님하고 걷는 게 똑같아. 그건 이제 상체 비대형들이 예. 걸음 걸어갈 때 예. 상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하. 갈짓자로 이렇게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건 특검은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정도로 수사를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네. 물론 그것도 국민들의 힘, 열렬한 힘.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꽃다발이 답지를 했는데 그게 사무실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잘못하면은 부정청탁 방지법에 걸려요. 꽃다발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제 연장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를 이제 정세균 의장이 받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실망감들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정세균, 네가 어떻게 국회의장 된지 벌써 까먹었냐. 국민의 민의를 받아가지고 박근혜가 정치를 못하니까 여소야대 만들어준 덕에 네가 된 거냐. 근데 아직도 지금 직권상정을 못 해주겠다고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정세균 의장의 기본적인 진정성을 믿어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겠죠. 써야 될 카드를 먼저 땡겨 써버리면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카드라고 좀 있다고 보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직권상정 안 했다. 탄핵 발의 관련해서는 직권상정한 거거든요. 국회에서 탄핵한 건 직권상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형태로든지 직권상정 같은 것을 하게 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서운하죠. 서운하죠. 네. 네.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에 관련된 부분은 직권상정 안 하겠다라고 못 하겠다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예. 원내대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에 사인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세균 의장이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인 안 한 날, 연장 안 된 날 정세균 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원칙은 지키되
특검이 연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라는 저스티스, 정의를 얘기를 했어요. 정의를 세우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된다라고까지 아주 어마무시한 발언을까지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분이 노리는 건 이건가 보다. 조금 더 민낯을 깔 수 있게, 그리고 자기 체면도 좀 지키고 원칙주의자니까 그거 좀 지키고 해서 아마도 특검에서 브리핑 있는 3월 6일 날 직권상정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오보라고 한 것도 별로 없었고요. 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나온 거 더 이상 나온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더 이상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이 재단에 관련해서는 논박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어떤 정책 사항일 수도 있다. 근데 JTBC에서 태블릿 PC 연설문 거쳤다가 나오면서부터 끝없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우와 하다가 나중에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특검이나 이런 데서 밝혀낸 사건들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 보도가 맞았구나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나 우리들도요 한 20년 후에 이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게 궁금해요. 20년 후요? 저도 어렸을 때지 그 87 항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막 혼란한데 이렇게 돼서 되나 7.25 막 매캐하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었구나라고 돌아가서 5.18도 제가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고등학생들은 또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한 복판을 걸어갔던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1월 첫째 주말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글씨를 써주는 분한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광화문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글씨로 받아놨거든요. 한지에 그렇게 다 붙여놨어요. 집에다가. 이 다음에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 후에 제가 살아있다면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린 이렇게 피 흘리지 않는 혁명도 한 나라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혁명을 이뤄낸 나라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9 항쟁 12월 9일 날 박근혜 탄핵된 날이라 12.9 항쟁. 그 당시에는 그 네이밍이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게 어떤 네이밍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거 뭘로 이름 지어질지도 궁금해요. 뭘로 이름 지어질까요? 지금 우리가 87년도에 87 항쟁 이렇게 표현하거나 6월 항쟁 표현하잖아요. 5.18은 5.18로 표현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날짜와 숫자화 시키면은 12월 9일이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아니면 탄핵 인용된 날? 그런 날도 있지만 더 시발이 되는 날이 있는데요. 뭐요? 10월 25일인가 26일인가요? JTBC 태블릿 혁명. 태블릿 혁명. 태블릿 레볼루션? 그렇죠. 12.6. 12.6 10월 26일 날 겹치잖아요. 12.6이. 난 그게 딱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역쿠데타. 네. 11.6 쿠데타. 자, 예청자 여러분의 투표만 받겠습니다. 11.6이 좋으십니까? 12.9가 좋으십니까? 인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신이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아주지 않고 정치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이런 악의적인 질문들을 하지 말고 뭐 조중동에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쪽에 있는 언론사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그런 약점들도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신사적인 좀 언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98주년 3.1절 기념 행사 이게 공식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안희정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침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그 자체로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 역사 속에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있다.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행사라고 하면 거기에는 의례적인 접대성 멘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가 뭐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인정한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비판할 문제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는 이명박이 빠져서가 아닐까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죠? 참 답답하네요. 막 이러면서. 지금 성대모사였나요? 약간 해봤는데요. 안희정 후보는요.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원칙적인 민주주의자인 것 같아요. 원칙론적인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선의로 봐줘야 되고 대타협을 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최대선을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고 이러는 거를 이상과 지금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선의 발언 이후로 임기 3년 이거는 대못을 박는 것 같고요. 안타깝기는 한데 개헌은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말을 꺼낼 수는 있지만 최종 결론은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투표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국민들이 배제된 상태의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치인들끼리 어찌어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조금 더 수정 보완 다듬어서 민주주의를 더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지 정치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개헌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예초에 의도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없으면 임기를 줄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세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본인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데 대선 후보가 대기한 정도로 가버리면은 이거 못 지켜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해서 3년으로 개헌하겠다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3년짜리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이용이 있습니까? 3년 정도밖에 안 해. 국회의원 임기보다 짧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3년만 버티면 되는데 영이 안 서 공무원도 안 움직이고요. 기업들도 개혁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대통령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뭐 하다못해 5년 중임이 가능하다거나 그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하게끔 만들어줘야지. 3년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해요?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보수 수구 세력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굴하지 않는 자님의 트윗인데요. 그냥 선의로 반년씩만 합시다.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잖소. 국회의원은 2.25년 정도 하면 어떻겠소. 아무 말 대잔치 아니정. 어찌됐건 간에 3년 임기 단축도 오케이?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 문재인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임기를 줄여라. 여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제발 이런 악의적인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에게. 어떤 극한 상황을 가정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개헌, 뭐 기각. 중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87 체제를 벗어나보자 하는 건데 그 의미 속에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발안제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안 중에 대선 전에 개헌을 못하면 날짜가 촉박하잖아요. 일단은. 그 촉박한 날짜를 가운데 못하면 정권 교체된 뒤에 개헌 논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지금 1년 지났으니까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대통령이 해라. 이걸 바꾸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들이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어서 언론들의 타이틀은 뭐냐면은 대선 전에 문재인 대세로는 꺾을 수 없다면 개헌을 3년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봐줄 수 있지만 5년 하는 꼴을 못 봐.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안희정 후보가 집권 후에 개헌 특위가 요청하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3년만 대통령 하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렸냐. 대세로는 문재인이잖아요. 그러면 안희정 입장에서는 자기 본인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3년을 찬성하는 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죠. 이렇게 피해가면 되는데 그렇죠. 요즘 이상하게 설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안희정 후보는 지금 자신을 이해 못한 사람들을 그건 또 다시 불행한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트위터 여론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 있는 그대로 읽어봐요. 임중수님의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약 팔다가 조용히 정치를 떠난 반기문. 권력욕만 드러내면 국민은 외면해 버린다. 안희정은 반기문의 길을 가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는 게 좋다. 이번에 찍히면 다음 지방선거도 장담 못한다. 라고 얌전한 트윗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각되면 어쩔 것이냐 라고 묻는데 그 질문 적절치 않다. 이 상황에서 인용 안 되면 어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화법은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해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인들끼리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따릅시다는 기각이나 인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쪽에서 말이에요. 탄핵이 기각되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메시지만 나온다면 저쪽도 기각이 돼서 승복할 수 없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승복하세요. 단
그 시작을 국민이 했기 때문에 국민이 결론을 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 정치인들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헌재까지 없애주는 거를 결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정국에서 애매모호한 질문들은 국민에게 맡기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그 3년짜리 대통령에 대한